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1920년대 독립운동사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독립운동사는요. 여러분들 3.1 만세운동을 기준점으로 잡고 방향을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 3.1 만세운동을 거족적인 이 민족운동을 일으켰지만 결국 이 운동을 우리가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운동이죠. 그러나 실패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독립운동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20년대 이 독립운동사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 지금 문화통치시기요. 1920년대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축은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일본의 어떤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본만큼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후반부에 오늘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적으로 기출주제 55에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의열투쟁과 만주에서 일어나게 되는 만주 무장투쟁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 만주 무장투쟁과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반면에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즉 전쟁을 결정짓는 이런 수뇌부들이 이걸 중단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밑에 있는 무고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쟁의 수뇌부들의 타격을 입힌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로 이제 개별적인 이런 의열투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축이 공부하는 축이요. 1920년대 의열투쟁, 만주 무장투쟁,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요렇게 여러분들이 개괄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의열투쟁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은 1919년에 조직이 됩니다. 만주에서 조직이 돼서요. 주로 이제 활약했던 시대는 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개별적 어떤 투쟁으로서 의열단이라고 하는 조직체가 20년대를 끌고 갔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1931년이 되면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이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요 단체가 1930년대 개별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조직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한인애국단에서 활약했던 인물들, 그 다음에 의열단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을 이렇게 선지를 바꿔가면서 넣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의열단에서 있었던 활약을 했었던 이제 인물들의 영웅들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선지로 섞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틀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의열단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3.1운동 이후에 무장투쟁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 이제 느끼게 됐고 당시에 이제 김원봉의 친구였던 이 윤세주와 함께 중심으로 만주에서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목표는 뭐냐면 주요한 저런 관공서예요. 그러니까 일제의 식민 통치 기간 조선 총독부라든지 뭐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요 요인들 전쟁을 결정짓고 우리의 침략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주요 요인들을 사살하는 겁니다. 5파계 7가살. 말하자면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을 적어 놓고요.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실행한다. 이게 바로 이제 줄임말이 의열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들은 항상 이렇게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지침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침서를 누가 써주셨냐면 바로 이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님이 이거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채호 선생이 저걸 쓰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이들의 목표와 활동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조선혁명선언이에요. 그래서 저거가 아주 여러분들 시험에서 사료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고 가실 텐데 조선혁명선언 저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서는 쫓아낼 방법이 없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함께 손을 잡고 끊임없는, 자, 여기다 여러분들 별표 치셔야 돼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반드시 폭력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 없이는 안 된다. 폭력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중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민중이 우리와 같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아주 용기 있게 나오려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들의 자극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 수상해. 그러니까 경찰이 다가와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색을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아주 옷차림새도 깔끔하고요.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당시에 그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의열단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묘사한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배우들이 뭐 장동건이랄지, 뭐 김상중이랄지, 뭐 정준호랄지, 뭐 굉장히 미남형의 배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즐겨 했는데 항상 그 좀 즐거운 모습 뒤에는 언제고 이렇게 죽음이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항상 그런 어두운 그 면모가 또 있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이제 그게 바로 의열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열단의 활동들, 어떤 활동들이 있었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경찰서,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우리를 정치적으로 침탈하고 종로경찰서, 많은 그 독립 인사들을 막 고문을 하기도 하고 했던 종로경찰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경제적 침탈의 상징이 됐던 기구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이런 데 이제 폭탄을 던지는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자, 부산경찰서 박재혁.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조금 기억하기 쉽게요. 이제 비읍 초성을 가지고 연결해서 좀 떠올리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김익상. 저 김익상 선생님은 저 조선총독부 사실 섬뜩하죠. 저기 직접적으로 들어가기가. 이렇게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냥 제가 얘기한 건데 되게 익살스럽게, 김익상, 익살스럽게 어떻게 하셨냐면 정기 그 수리공을 하는 복장으로다가 차림새로 의심받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터벅터벅 들어가서 이 조선총독부에다가 아주 그냥 담대하게 폭탄을 던지고 아무렇지 않게 내려와서 성공시켜요. 그런 이제 또 활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종로경찰서. 이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김상호 선생님은 쌍권총을 들고 다니면서 시가전을 벌였던 그런 어떤 그 활약으로 굉장히 또 이슈를 받고 신문에도 막 굉장히 크게 나오고 했었는데, 저 김상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폭탄을 던지고 나온 다음에 여기에 뭐 경찰이 뭐 100여 명 이상이 들러붙어요. 그래서 지붕을, 당시 종로가 완전 중심가잖아요. 근데 저 일대를 지붕을 다 옥상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3시간여를 총격전을 벌여요. 그 경찰 100여 명에 가까운 이런 인원들하고 함께. 근데 이제 나중에는 계속 총격전을 벌이다가 이제 한 발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결을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자결로 인해서 맞은 총탄을 말고 몸에 보니까 한 10발 정도가 몸에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총탄에 맞고도 오래도록 아주 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실 때 종로의 시가전 뭐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옥상을 타고 다니는 장면, 김상옥, 김옥상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상옥, 김옥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암기 팁입니다. 김상옥, 종로경찰서.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석주인데요. 나석주 선생님은 이렇게 경제적인 침탈의 상징기구에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석주, 우리 그냥 이게 끝말잇기 하는 거예요. 나석주 주식회사 식산은행, 이렇게 나석주 주식회사 식산은행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활동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게 사실 기술력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탄을 제조하고 나면요, 이거를 뭐 미리 이거를 연습한다거나 이거를 시험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모하게도 만들어진 제조된, 이게 불안전하지만 이 폭탄을 끌어안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보다는 이게 성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패하는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인 어떤 저런 의거 활동에 대한 한계를 많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의거 활동으로 이런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조직적인 항일, 무장투쟁으로서 노선을 바꾸게 돼요. 20년대 중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1926년 무렵이 되면 황푸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제 중국 쪽에 지원을 받죠. 저런 식의 이제 의열단의 활약은 중국 국민당 정부에 또 지원을 끌고 오게 됐고, 조선혁명 관부학교를 설립해서 또 군사훈련에 힘쓰기도 했다는 거. 자, 그러다가 요게 이제 1935년이 되면요. 여러분 별표를 치시는데, 중국 관내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일련의 훈련을 받고 관부학교도 설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 관내, 그러니까 만리장성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남경 일대에 중국 관내에 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를 좌익하고 우익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요. 5개의 당 정도를 합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요. 5당을 합당해서 남경 일대에다가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하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상황은 30년대 독립운동사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꼭 기억을 하시고 의열단이 이제 마지막까지 또 끌고 가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개별 의거 활동으로 의열단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 강우균 선생님의 저 안에 이제 단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게 시기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저렇게 혼자 나서가지고 저런 대단한 일을 한 어떤 의거의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이게 가장 앞섰습니다. 의열단보다. 근데 나이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 동맹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나이가 엄청 많으신, 그래서 강우규 선생님 같은 경우도 65세가 되셨던 아주 나이가 이제 많은, 남은 여생을 그냥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을 그냥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뭐 목숨을 그냥 뭐 버리는 게 우리 젊은 청년들보다 좀 덜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남은 여생 그냥 편안하게 마무리 짓고 보내고 싶겠죠. 근데 그 남은 여생을 독립운동을 하는데 기꺼이 이제 목숨을 내놓습니다. 당시에 총독 사이토 기억나세요? 사이토, 제가 쌀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만 정책을 펼쳤던, 겉면과 이면이 달랐던 그런 기만 정책을 펼쳤던 문화통치기의 이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투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폭탄 투척했는데 뭐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생은 감옥 수감 생활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아들이 찾아와서 이제 계속 아버지한테 건강이 너무 염려되니까 건강 좀 신경 좀 많이 쓰시라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할 때마다 저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한 게 별로 없다.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결국 이제 성공시키지도 못했고 내가 한 일이 너무 별것이 아니어서 그것이 참 부끄럽고,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앞으로의 이제 청년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자기는 많이 앞으로 신경이 쓴다. 그들한테 내가 조금의 자극제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우리한테 뭐 큰 교훈을 남겨주시고 가신 거죠. 강우규의 의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앞에까지는 이제 개별 의거 활동을 살펴봤다면 지금 여기는 독립군을 조직해서 우리가 이제 이 독립전쟁을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에요. 그 하나는 이제 봉우동 전투를 이끌면서 활약하셨던 이제 홍범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갔던 이제 김자진 장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홍범도가 이끌었던 이제 대한 독립군이 있었고요. 김자진이 이끌었던 복로 군정서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두 인물은 가끔가다 이제 우리 한능검에서 결국 20년대 이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두 인물인데요. 뭐 출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또 비교가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돼요. 근데 굉장히 상반됩니다. 홍범도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 아버지는 뭐 거의 뭐 머슴이었어요. 옛날로 치면 사실 이제 노비에 가까웠던 그런 머슴이었고, 그래서 집안이 뭐 굉장히 사실 그렇게 뭐 아주 뼈대 있는 양반집이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예요. 이 김자진의 집안 같은 경우는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명문가 안동 김씨 집안이었고, 그래서 이 두 인물은 서로 굉장히 상반된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결국에는
뭐 이제 막 그냥 지방이나 이런 데서 짐승을 잡는 그런 포수꾼으로서 막 활약을 해요. 근데 총을 엄청나게 잘 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대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 피탈을 겪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을미의병이라든지 정미의병이라든지 이제 이런 의병으로서 조금씩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활약을 하시죠. 그래서 뭐 갑산 일대는 홍범도가 다 완전히 그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일대는 일본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어디서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냐면, 그 대한광복회. 우리가 독에 찬 독립의군부 있었잖아요. 그 독립의군부 말고 우리가 공화정체를 추진하는 박상진, 김자진의 대한광복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활약을 하시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와해가 되면서 이제 이 만주 지역 일대로 오면서 중광단을 기반으로 하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홍범도, 김자진. 자, 그럼 보실게요. 이제 20년대 독립운동사의 첫 번째 출발은 뭐가 되냐면 봉오동 전투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가 교재에 실려 있는 지도나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첫 출발이 된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구분을 우선적으로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봉오동, 청산리, 뭐 자유시 참변 이런 게 나올 건데 이게 나오면 이제 20년대 상황이구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봉오동 전투. 우리 너무 열세예요. 이들하고 이렇게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은 수의 인원으로 독립군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주 깊은 골짜기로. 그래서 우리가 위쪽을 이제 점령을 해서 위에서도 이 일본군들의 움직임이 다 포착이 될 수 있게끔 좁은 골짜기로다가 이들을 유인한 다음에요. 매복하는 형태로다가 이런 식으로 전투를 치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저 봉오동 골짜기로다 유인을 해가지고 단숨에 매복을 해서 저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끌었던 이가 바로 이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연합부대, 뭐 대한국민해군이라든지 연합부대와 함께 같이 해서 이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봉오동 전투에서 엄청 열받아요. 이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근데 사실 이 지역 일대가 이제 만주 일대가 여기가 이제 중국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기다가 군대를 일본 군대를 화근한다고 해서 뭐 대대적으로 투입시켜가지고 우리 독립군 소탕하기는 좀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을 조작을 하게 되냐면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조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훈춘 지역 일대를 저 일대를 마적대, 그러니까 마적에 말 타고 다니는 도적대예요. 이런 도적대를 회유시키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들에게 저기 일대에 있는 일본의 뭐 공사관이나 이런 데를 일부러 불태우게 해요. 공간 같은 데를. 그래서 불태운 다음에 이거를 명분 삼아가지고 우리 너무 두렵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대의 군대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봉오동 굉장히 이렇게 핑퐁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봉오동 전투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훈춘 사건을 일으켜요. 훈춘 사건. 그래서 이걸 일으켜가지고 뭘 준비하는 거냐면 이제 그 다음 전투인데요. 그 다음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전투. 네,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대부대를 끌고 들어온 다음에 본격적인 전투를 치러요. 이게 1920년 10월 달에 치러지게 되는데 10월부터 한 6일 정도 내내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 요 마을 일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요. 청산리라고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뭐냐면 백운평, 어랑촌, 완루구 이런 지역, 고동하 이런 식의 이제 지역의 명칭이 여러분들한테 사료로 제시가 될 겁니다. 저런 게 나오면 아 이거 청산리 전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그리고 여기에는 또 누가 들어오냐면요. 혼자서 끌고 가신 건 아니에요. 여기에 합류합니다. 홍범도 그리고 대한국민해군 다 같이 연합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합부대에 이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청산리 전투도.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봉오동 전투 승 이기고 청산리 전투 승 이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1920년 청산리 전투가 한창 치루어지고 있는 끝자락쯤에 경신년에 일어난 경신참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제 간도에서 일어난 간도참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일어나고 이 일대를 간도 일대를 뭐 3개월가량을 내리 주민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물론 뭐 홍범도, 김자진과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리더들의 역할이 컸지만 거기에는 바로 이 만주 지역에 와 있는 우리의 백성들의 어떤 그런 협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막 골짜기로 유인할 때 일본군들이 뭐 독립군들 어디로 갔냐 이러면은 뭐 위치를 막 딴 데로 방향을 엉뚱하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일부러 독립군이 의도하는 대로 거기로 이제 매복이 되게끔 유도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몇 번 일본이 희롱을 당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뭐 3,700여 명이 넘게끔 내리 3개월 동안 내내 학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피바다, 불바다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독립군들이 이 지역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우선 여기 써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간도, 참변.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10년대쯤에 우리가 요렇게 쭉 경계가 요렇게 넘어가는 요 일대 한인들이 흥하는 곳이다. 밀산부 한은동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1910년대 여러분들 독립운동의 특징은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 놓는 거였잖아요. 바로 이제 그 지점에 가서요. 이 밀산부에 집결을 하면서 독립군들을 다시 한번 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서희를 주축으로 하게 되는 대한 독립군단을 결성을 하게 되더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군열을 정비하고 이렇게 체제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러시아 쪽에서 이제 부름이 와요. 이거 뭐냐면 우리 독립군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손길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제 러시아 자유시에서 지금 러시아의 상황은요,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혁명군 세력이었던 이 적세군과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군 세력인 백세군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적세군 쪽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치루어지고 있는 이 내전 속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백세군을 뭐 토벌하고 이기는데 뭐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를 지원해주겠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권유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필요할 때 썼다가 결국에는 이제 내팽겨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이제 오케이 찬성하는 뭐 독립군들도 있고 그거를 반발하고 반대하는 독립군들도 있고 되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같은 민족인 독립군들에게 총을 겨누게 되는 이런 불상사를 맞이하게 돼요.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홍범도 장군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의병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이셨는데 이때가 가장 아주 비참했다라고 하는 이제 회고를 하셨어요. 서로가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지금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독립군들이 와해가 되는 그런 장면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래서 뭐 안에 내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자유시 참변의 어떤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시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 독립군단 정비했지만 다시 자유시 참변을 맞이하게 된다. 비극이죠. 자, 그러다가 그럼 이제 저렇게 다시 쉽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게 됐는데 독립군들이 막 흩어지고 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독립군들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통합의 움직임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요 이제 만주 일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요 압록강 일대의 참의부, 그다음에 이제 남만주 일대의 정의부, 그다음에 북만주 일대의 신민부라고 하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3부가 결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3부라고 하는데요.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여기 이제 민간 어떤 정치, 행정적 정치도 하고요. 그다음에 군대도 꾸려져 있는 그런 조직체였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힘이 분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를 합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순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유시 참변을 겪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체제 정비를 한다. 그래서
간부를 성립을 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겼다. 여기에서 훈춘 사건 일으켰다. 다시 우리가 이겼다. 간도 참변 당했다. 다시 우리가 체제 정비한다. 여기에서 또 당하죠. 자유시 참변 당하죠. 그리고 3부 성립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스야 협정. 미스야 협정. 자, 이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 이 만주 일대 이제 일본이 이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조직체를 갖춰놓으니까 저것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대에 돌고 있는 독립군들 잡아와라. 당시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하고 만주의 군벌하고 서로 짝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대에 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잡아오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잡아오면 머리 2당 얼마에 쳐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협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장잠님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이런 이제 1925년 미스야 협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 우리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유일당 운동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유일당 운동의 바람은 하나로 합쳐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남만주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그렇게 합쳐진 게 남만주 국민부, 남만주 국민부, 북만주에는 북만주 일대가 합쳐지면서 혁신의회 요렇게 이제 두 조직체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북만주에서 혁신의회, 그다음에 남만주에서 국민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20년대 후반의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만주에서는 한국독립당,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당으로 이렇게 이제 당 체제가 나오고 요 산하에 군대도 나옵니다. 군. 여기도 마찬가지요. 군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 세력으로 조직이 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30년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중국의 단체들과 같이 한중연합작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 30년대 독립운동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30년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을 일으켜서 일본을 같이 대응하는 거 이게 끝이에요. 3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요것만 다시 보면요. 북한국독립당, 남조선혁명당, 북한국독립당, 남조선혁명당 이렇게 좀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만주에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텐데 여기 안에도 역시 우리가 독립운동을 다시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조직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국내에서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신간이라고 하는 조직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좀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측은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제 10일 상호 10시 20분에 조선총독부에 폭탄 2개가 투척되었다. 비석과 분실, 인사견실에 던진 1개는 책상 위에 떨어져 폭발되지 아니었으며 다시 회계과장실에 던진 1개는 유리창에 맞아 즉시 폭발되어 산산이 부서졌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즉시 종적을 감추었으므로 지금 엄중 탐색 중이다.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져서 성공시킨 요 인물이 누구다 여러분? 요 인물 제가 이렇게 했죠. 그 전기 수리공 복장해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익살스러운 김익상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의열단이죠. 의열단. 자, 1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제 이후에 배울 윤봉길, 이봉창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 거는 한인애국단이에요. 자, 3번.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천원서를 제출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김규식 선생이고요. 자, 4번 보시면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요거는 신민회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5번.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서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다. 요것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답 1번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천수평, 어랑촌, 고동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천수평에서 북로군정서에 기습 공격을 받아서 참패한 일본군은 그들을 추격해서 어랑촌으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치열한 접전 끝에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청산리 대첩이죠. 자, 그럼 이제 보시면 기억.
13도 창의군이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13도에서 의를 들어가지고 의병의 활동이에요. 서울진공작전. 이건 여러분 정미의병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빠지는 거죠. 자, 니은.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그 청사리 전투가 1920년대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미스야 협정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 맞는 내용. 자, 디귿 보시면 일제가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진공작전 추진했는데 이거 정미의병 실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뭐 산발적인 어떤 의병 활동이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일본이 저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해서 초토화를 시키게 됩니다. 요것도 정미의병하고 같이 끌고 가셔야 돼요. 자, 리을. 독립군이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유시 이동. 이것도 이제 20년대 상황 맞는 내용이죠. 전열했다가 자유시의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오히려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됐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네, 기출주제 56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력양성 운동과 사회적 민족운동인데요. 192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이 1920년대 벌어졌던 이 운동은요. 다양한 그 문화 통치의 어떤 그 통치의 방식 아래서 다양한 우리의 실력을 쌓자라고 하는 이런 민족의 운동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좀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좀 제가 개괄을 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 보시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민족의 기업을 세우자 라고 하는 민족기업 설립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기업이 들어오고 관세가 철폐되면서 일본 상품이 너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물건을 쓰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는 거. 자, 요게 이제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는요. 교육 부분에서도 실력을 키우자.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사실 이거를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겉으로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할 수 있었던 그 범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운동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러니까 2차 조선 교육령으로 들어오게 되면 고등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회로 잡아서요. 이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자를 농촌이나 이런 데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자 보급운동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경제적 부분, 교육에 있어서의 부분, 그 다음에 농민과 노동운동, 특히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농민, 노동자들의 이런 운동들이 많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냐면 1920년대에 보여졌던 이 색깔, 농민과 노동운동의 성격, 특징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 특징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1920년대는 우리가 본론 들어가서 할 건데요. 생존권 투쟁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193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을 향하는 거예요. 반제국주의 투쟁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 각계 차별받고 있었던, 숨죽이고 있었던 각계 각층의 여러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어린이를 존중해라 라고 하는 이제 소년들의 어떤 입장들,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의 대변, 그리고 또 뭐 소년, 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백정, 요렇게 좀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정도의 골격을 잡고 보시면 훨씬 여러분들 이 안에다 살을 채우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실게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보실게요. 물산장려 운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뭐 여러 민족 기업들을, 우리 회사령이 폐지가 됐잖아요. 1920년대 회사령령령령령이 폐지가 되면서
신고만 하면 기업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에 여러 그 민족 기업들이 많이 세워지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일본의 회사도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일본 회사와 그다음에 일본의 상품이 관세 철폐로 인해서 일본의 상품이 마구마구 들어오니까 이 조선의 기업가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어떻게 하느냐. 토산품 쓰자. 국산품 애용해라. 이게 바로 이제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등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운동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어디에서? 평양에서 조만식의 주도로 우리가 그래서 뭐 인도의 그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인도에 간디가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만식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일본에 대응했던 그런 운동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물산 장려회가 조직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평양에서 조만식. 이거 여러분 대구에서 서상돈 이거는 뭐죠? 돈을 갚자, 빚을 갚자. 이거 국채보상운동이죠. 그래서 두 개를 잘 섞어서 내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작회, 이거 스스로 만든 거 우리 거 쓰자라는 표현입니다. 토산품 쓰자, 애용 사랑하자, 토산 애용 부인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사회주의자는 어떤 특징을 갖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인 소수가 생산수단,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국가가 운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저 사회주의자들은 이 물산장려 운동을 하게 되면 유산계급인 이 자본가, 부르주아의 상인의 이익만 도모하는 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막 역사적인 분쟁으로 일본하고 막 논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메시지나 우리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 일본 상품 쓰지 말자, 뭐 일본 상품 아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동안 어디 못 갔어요? 그 유땡땡 거기 못 갔잖아요. 약간 거기 가면은 좀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매국노가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못 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산 제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 전에 일본의 그 유땡땡의 회사를 그 기업을 가면서 뭐 값싸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을 많이 사서 썼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회사를 못 쓰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를 이제 선택해서 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회사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배가 부르는 거잖아요. 나는 어때요, 나는 똑같죠, 사실. 내가 이쪽 회사를 갖다 쓰나, 내가 이쪽 회사를 갖다 쓰나. 근데 예를 들면 이쪽 회사가 더 물건값이 이게 너무 찾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물건은 없어. 그 물건값이 비싸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질이 별로 또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족적 감정 그리고 민족의 의식을 같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일본이 저렇게 괘씸하게 구니까 일본 상품 쓰지 말자 이제 이런 운동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사회주의자들은 생각했을 때 이거 어차피 노동자나 농민은 똑같고 힘든 건 똑같다. 이거 저 공장 돌리는 공장주, 기업주들만 배부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산계급인, 돈이 있는 유산계급인 자본가의 이익만 도모하는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가 같이 합류해서 지지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증가된 국산품의 수요를 생산이 뭐 공장 기술력도 아직 좀 딸리고 그러니까 생산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상품 가격은 또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 물산 장려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이에요. 교육 부분. 그래서 하나씩 살을 채우세요. 목차만 보고도 여러분들 20년대 국내에서 일어났던 실력 양성 운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개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차 조선 교육력이 공포가 되면서 대학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등교육 만들자. 조만식, 이상제 등이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한민족, 이것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잘 나오니까요. 보세요.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을 모으면 1,000만 원을 만드는데 이 1,000만 원이면 대학교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호로 모금 운동을 활발하게 이제 전개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 가만히 냅둘까요? 일본이 방해 엄청 심하게 하고요. 가뭄, 수해,
우리 뭐 이렇게 막 역병이 창궐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뭐 하려고 하던 것도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거 수습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모금 운동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을 세우자 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모금 운동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회유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이걸 만들어줘요.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조선인들의 의식이 성장하거나 조선이 발전할 것 같은 그런 학과는 설치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저 대학교 이후에 졸업생들을 보게 되면 비율도 일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쪽에서 만드는 고등교육기관 못 만들게 하려고 저걸 대신 세워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 일제 우민화 교육,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똑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우민화 교육을 많이 했고 한국인의 문맹률, 그러니까 난 놓고 뭐 기억자도 모르고 자기 이름 석자 하나도 쓰지 못하고 문맹률이 뭐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쓰고 읽는 걸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식을 좀 어느 정도 글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계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관심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9년, 34년에 문자를 보급하는 문자보급운동 조선일보 신문사에서 주도를 해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표어 아래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 교재인, 뭐 한글 원본 같은 것들 간행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초반이 되면 분화로드 운동, 이게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깨우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이런 지식인들층이 농촌 사회에 들어가서 저렇게 이제 뭐 교육도 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어디냐? 동아일보에서 했습니다. 동아일보. 근데 이거 앞에는 조선일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아일보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섞어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새 잘 안 나오는데 부하걸.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부하걸. 그래서 분화로드, 동아일보, 부하걸 안 까먹으실 거예요. 부하걸, 분화로드, 동아일보. 자, 이걸 중심으로 문맹타파와 그다음에 근검절약 그리고 미신 너무 이렇게 낡은 어떤 관습이나 미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타파하는 계몽운동도 전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인데요. 러시아에서 혁명을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이론 체제가 탄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농민운동. 제가 이거를 20년대와 30년대로 나눠서 좀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920년대, 그러니까 1920년대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생존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작료가 너무 비싸서 우리 가족들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우리 가족들 다 배고파서 굶어 죽겠다. 소작료 낮춰달라. 그러니까 보통 땅을 빌리면 2분의 1 정도 생산량의 2분의 1 정도 줬다고요. 이런 소작료가 점점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소작권을 함부로 마음대로 막 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거죠. 노동운동 마찬가지. 임금 인상, 임금 너무 하루 종일 일해도 너무 배가 고프고 노동 조건 지켜달라, 노동 시간 이런 거 지켜달라. 그 당시에 이제 조선 농민총동맹, 조선 노동총동맹 시기가 뭐 27년 무렵이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건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운동은 전라남도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 1920년대 초반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저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 우리 일제강점기 때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저 암태도 소작쟁이는 성공합니다. 당시 이제 저 암태도의 소작쟁이들이 그 지주 문제철 횡포 2분의 1, 50% 내는 거잖아요. 생산하고 나면 절반 정도 주는 거예요. 지주한테 땅 빌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주는 건데 저게 70%까지 늘어나요. 소작료가.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농사를 그냥 다 짓고 완전 거의 노예죠. 노예처럼 70%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소작쟁이 했는데 성공해요. 성공합니다. 소작료 인하에 성공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노동운동.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인데요. 노동자들의 파업입니다. 석유, 원산에 위치한 석유 회사에서 일본인들이 막 한국인 노동자들 구타하면서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고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는 국내에 있지 않잖아요. 국내만 있지 않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프랑스 등지에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으면서 응원,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도 보여졌습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얘가 23년 초반인데 요거는 29년의 후반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30년 초반인데 강주령의 고공농성인데요. 이거 여성이에요. 을밀대라고 하는 그 건축물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8시간을 넘게 내려오지 않고 고공농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고공농성,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계속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는 거. 그런 고공농성 최초로 보고 있습니다. 강주령의 고공노성. 그래서 임금삭감에 반대하면서 이거 누구라도 이 지붕에다가 사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 내리려고 하면 나 여기 지붕 아래서 나 떨어져서 죽어버릴 거다.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댈 정도로 되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여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30년대로 가게 되면 색깔이 바뀐다고요. 처음에 20년대의 성격에서는 생존권 투쟁적 입장에 소장료를 낮춰달라, 노동시간 지켜달라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게 이제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뭘까? 이렇게 농민과 노동자가 힘든 그 원인이 뭘까? 그거는 일본,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한 결과다. 그래서 포커스가 항일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여기까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대가 되면 사회주의 세력하고 연계가 되면서 비합법적이고 혁명적이고 더욱더 급진적이고 센 농민 노동조합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30년대의 농민 노동조합의 저게 노동운동의 특징이에요. 30년대에. 자, 다음. 각계각층에 여러 운동들이 있다라고 제가 요 개괄을 해드렸어요. 소년운동, 여성운동.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업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요. 뭐 공업화, 산업화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싼값에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 많이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도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나라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끌고 갈 인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의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됐냐면 천도교요. 천도교가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동학에서 온 거잖아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 바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처럼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어린이도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써주세요. 어린이를 존중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의 소파 방정한, 김기전 등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요.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여성운동인데요. 근우회, 요거 근우회가 1927년인데 여러분 이거는 요렇게 같이 신간회라고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간회가 우리 이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계가 있는데 이게 운동의 노선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연합한 단체가 신간회예요. 근데 신간회가 남성의 단체라면 저 근우회는 여성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간의 파트 나올 때 여러분들 근우회 좀 같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누가 주축이 돼서 일어난 거냐면 백정. 여러분 이 백정은 고려 시기 때는 그냥 농민, 일반 농민. 근데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도축업자죠. 그러니까 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백정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신분제가 언제 폐지가 됐냐면 갑오 1차 개혁 때 이미 노비제도가 싹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차별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더 무서운 건 사실 법보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 관습적인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알게 모르게 체득됐던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눈, 인식이잖아요. 그게 여전했던 거예요. 이 백정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백정에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아무리 백정이라고 하더라도 돈도 생기고요.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요. 백정이어도. 그래서 학교도 자기 자식들 입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반대합니다. 학부모들이. 백정희 자식은 우리 자식이랑 같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게 할 수 없다. 저런 게 이제 저 시기에도 있었던 거여서 다 내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사회적 편견이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너무 아직까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맞서서 이런 이제 운동을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진주에서 결성된 조선형평사를 중심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는 사회주의 연계되면서 민족 해방 그리고 신분 해방 이런 이제 운동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평운동.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우리의 소유는 점점 줄어가고 살림살이는 나날이 가난해진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이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살 길을 말하노니 아무쪼록 조선물산을 몸에 걸고 조선물산을 입에 넣고 조선물산을 팔며 사고 조선물산을 무엇에 놨으라. 비싸도 그리하고 좀 비싸도 그리하고 불편하여도 그리하며 곱지 못하여도 달지 아니하여도 아무렇든지 그리고 많이 만들기를 힘쓰라. 깨달은 동시에 실행하자. 좀 불편하더라도 좀 비싸더라도 우리 걸 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강한 이런 서구의 나라에서 살펴봤을 때 이런 이야기는 진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내가 비싸고 품질도 별로 안 좋은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우리 민족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민족성,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 이 감정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빼앗긴 그런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애국심이 그게 이제 이렇게 피로 통하는 DNA가 아니라 이런 역사 DNA가 우리 모두한테는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라가 힘들었을 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막 우리나라가 이제 막 빚을 지게 되고 달러가 막 없어가지고 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가락지, 애기 돌반지 이런 거 빼가지고 어머니들 그런 거 다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체득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자, 그럼 이제 보실게요. 기억 보시면 조만식 등의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그렇죠. 울산장려운동 맞는 거고요. 니은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이 활동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자, 국채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저거는 돈을 갚자잖아요. 국채보상.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자,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거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20년대 독립운동사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